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2주 만인데 오랜만에 이제 얼굴 보는 거니까 다들 비디오 켜질 수 있는 분들은 켜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네. 우리 수고한 나한테 좀 이렇게 쓰담쓰담 한번 해줍시다. 날 수고 많았다. 네. 저는 이제 시험이 어제 끝났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어제 끝났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하거나 피곤해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며, 네, 앞서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조청문 멘토님이랑 강현서 멘티님께서 해주셨는데, 조청문 멘토님은 아직 시험이 안 끝난 걸로 아는데, 너무 두 분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알아볼 내용은 환웅, 홍익인간으로 나라를 세우다라는 걸 주제로 배달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 PPT를 보면은 배달의 뜻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배달은 밝음을 뜻하는 배자에 땅을 뜻하는 달자를 합쳐서 밝게 빛나는 광명의 동방 땅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은 우리 한민족 최초의 첫 번째 나라인데요. 이 배달을 다른 말로 당국이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그 당국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신교문화 정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신교문화 정신 사상의 중심이 되는 게 바로 삼신인데요. 그 삼신이 인간 역사에 실제로 펼쳐질 때 뭐로 펼쳐졌죠?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의 이 삼신의 사상이 광명, 빛으로 표현이 될 때는 바로 환단한이라는 하늘광명, 땅광명, 인간광명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단한의 광명의 사상이 우리 삼성조, 황국, 배달, 조선시대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광명인 환은 황국으로, 땅광명인 단은 배달, 단국으로, 그리고 마지막 인간광명인 한은 고조선인 사만광경제, 마한진암 번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런 삼신의 신교 문화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역사는 바로 단국, 땅의 광명을 상징을 하는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달국은 1565년 동안 총 18분의 환웅께서 통치를 하셨는데요. 이 배달국이 처음 세워진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근데 이런 배달뿐만 아니라 황국, 배달, 조선의 이 삼성조 시대의 역사가 하나로 이렇게 압축이 되고 왜곡이 돼서 지금 우리들 곁에 단군 신화로, 환인, 환훈, 단군의 3대 가족사로 전락이 돼서 잘못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단군 신화 다들 아시죠? 단군 신화 내용 간단히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던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백두산에 풍백운사, 운사를 데리고 함께 내려왔는데, 그곳에 호랑이와 곰이 살고 있었어. 근데 그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보고 환웅께 찾아와 우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환웅이 뭘 줬죠? 쑥과 마늘을 주면서 동굴에 살면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너네들이 이거를 먹으면은 사람의 모습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호랑이는 실패해서 동굴에서 나가고 곰은 성공을 해가지고 여자의 모습을 얻어서 환웅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단군이고,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죠. 네,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라 조금 빨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단군 신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군은 저기 끄트머리에 잠깐 나오고 환웅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웅 신화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사실 이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 이 환웅의 역사는 배달국이 처음 세워진 그 역사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역사가 뭔지 오늘 함께 환단고기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달국은 삼성기, 그리고 태백일사 신시봉기, 사만광경봉기, 소도경전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경전을 위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달국이 왜 세워지게 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황국 말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황국은 천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존속이 되고 있었는데, 황국 말부터 PPT를 보면은 황국의 중심 지역에서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막화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자, 스티븐 테일러의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6000년 전이면은 배달국 시대가 처음 개창된 그때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약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 일대에 큰 기후변동이 일어났다. 산림에 가까운 초원이었고 호수와 강이 넘쳐났던 그곳에 건조화가 시작이 되면서 물은 줄어들고 식물은 사라지고 기근과 가뭄이 닥쳤다. 그 결과 이 지역으로부터 동물과 인간이 모두 대거 탈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원래 하나의 국가로 존속돼 있던 사람들이 크게 동과 서로 문명이 갈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세 지위리 화님께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시고 더 이상 황국이 존속이 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제 동방에 새로운 황국의 뜻을 이을 그런 개척자를 보낼 뜻을 품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삼성기 하 185페이지 이 내용과 이어지게 되는데요. 함께 책을 같이 보면서 나아갈 텐데 이제 제가 PPT를 보면은 형광펜을 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랑 장소, 주요 부분에 그 형광펜을 칠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에 맞춰가지고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보면은 나중에 다시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피셨나요? 185페이지? 네. 그래서 같이 볼게요. 황국지말, 황국말에 안파견이, 여기 안파견이 나오는데 이 안파견은 사실 이제 원래 1세 환인천재의 이름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후세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안파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7분의 환희를 이루는 보통 명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안파견은 7세 지위리 환인입니다. 그래서 지위리 환인이 하시 3위 태백하시고 3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고 개가이 홍익인간 일세에 이 두 곳 모두 널리 충분히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인데 수가 사지요 누구를 보낼 것인가 하신데 오가 처말 오가에서 말하기를 서자의 유환웅이 서자라는 곳에 환웅이 있는데 용겸인지하고 상유이어 역세의 홍익인간 하오니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였고 이미 그 전부터 인간 세상을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 가견 태백이리지니이다 하야는 그를 동방의 태백산 백두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환인께서 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 천부인 3종 보이시죠? 이 천부인 3종이 뭐냐? 천부는 이제 천부경을 말해요. 우리 앞 시간에 자주 나왔던 건데 이 천부경은 단순히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옛날 고지식한 그런 게 아니라 일제감정기 때에도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이 천부경을 수첩에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런 독립운동의 등불이자 양식이 되었던 게 바로 이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께서는 크도다 천부여 만세의 보전 큰 보배로다 경전이로다 보배로운 경전이다 이런 말을 하셨고 오동진 장군은 하늘과 땅에 바른 기운이 배달국을 만들었고 천부경을 환인께서 내려주니 환웅께서 장수들을 이끌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인류 최초의 문화 경전이자 이 천부경을 줬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나라를 이끌고 장수를 이끌 수 있는 그 문화의 주역 국통의 상징으로서 이 천부경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는 도장 인자인데요. 아니 어떻게 6,000년 전에 도장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홍산 문화에서 옥도장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은 배달국 시기와 동일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에도 이제 왕권을 물려줄 때 옥새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 정통의 상징으로서 국권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이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경과 도장을 줬다는 거는 나라의 중심 사상 그 핵심 가르침인 경전과 옥새를 내려줌으로써 한국의 맥을 배달국이 이을 수 있도록 그 맥을 내려줬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역주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볼게요. 이제 인간과 만물이 이미 제자리를 잡아 다 만들어졌으니 그대는 노구를 아끼지 말고 우리 3,000명을 이끌고 가서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서 다스리고 깨우쳐서 이를 만세의 큰 규범으로 삼을지어다. 네, 이 내용이 343페이지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역주 중간 단락 보면은 이제 인간과 만물이 제자리를 잡았으니 그대는 환웅은 노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를 거느리고 몸소 하계에 내려가 새 시대를 열어 가르침을 베풀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 국권을 세우라. 노인은 부축하고 어린이는 이끌어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여 스승의 도를 세우고
세상을 신교의 진리로 다스려 깨우쳐서 자손 맘대의 홍범으로 삼을지어다 라면서 나라가 어떤 사상과 어떤 이념으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이걸 보고 우리 배달국이 건국된 이념이 너무나도 멋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아니면 뭐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가 될 때,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를 보면은 항상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력으로서 그 권력을 쟁취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 배달국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때만이 무력, 개인의 그런 욕심, 이기심으로 무력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던 게 아니라, 나라를 세운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 우리의 첫 번째 나라 배달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웅께서는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백두산 꼭대기 신던수 아래에 내려오셔서 신시라는 곳에 도읍을 세우세요. 그리고 환웅천왕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제도를 바로 삼백오사라고 합니다. 이 삼백오사 제도는 환웅천왕께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신교의 삼신오제 사상에서 가지고 온 나라 제도인데요. 자, 이 305사는 PPT 화면에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300은 풍백오사운사이고, 오사는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왕이에요. 그래서 이 풍백오사운사는 쉽게 얘기해서 각각 지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해당을 하고요. 오사는 쉽게 말하면 주곡, 곡식을 다스리는 지금의 농림부 장관과 같은 거고, 주명, 임금의 명을 다스리고, 그리고 주형, 형벌을 다스리고, 주병, 질병을 다스리고, 지금의 마치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주선악, 선악을 다스린다.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5가지 규범을 오사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이 환국 배달 조선이라는 그 단군 신화 속에 이 305사 제도가 절대로 그런 단군 신화처럼 그런 3대 가족사가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왔던 나라 경영 제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니, 어떤 집안에서 뭐 아들아, 너는 우리 집안의 곡식을 다스리렴, 나는 어머니 명을 다스릴게, 형벌은 누가 주관할래, 뭐 이런 식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305사 제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가 배달국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과 제도를 가지고 백두산에 환웅께서 딱 내려오셨을 때 이미 그곳에는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원주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웅족과 호족인데요. 근데 이 웅족과 호족은 같은 동굴에 살았지만 서로 막 미워하고 불신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부족의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 342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네, 신시봉기 책 342페이지에 한글 부분만 보겠습니다. 중간 단락을 보면, 당시 부족 호칭이 통일되지 않고 풍속은 점점 갈라졌다. 원주민은 호족이고 새로 이주해온 백성은 웅족이었다. 호족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오직 약탈을 일삼았고, 웅족은 성품이 고집스럽고 우둔하여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 두 부족이 비록 한 고을에 살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원해져서 서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았고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사에 서로 승복하지 않아 한 길을 같이 간 적이 없었다. 같은 동굴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믿지 못하는 게 너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바로 환웅천왕께서 환국의 3,000명의 환족의 무리를 이끌고 백두산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웅족과 호족이 그 환족의 무리를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달되고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웅족의 부족장이었던 여인이 환웅께 찾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정말로 발달된 문화를 그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신교 문화 중에 하나로 이제 삼신께 천재를 올리는 천재 문화가 있는데, 이 웅족과 호족에도 그런 천재 문화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들은 이미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민족이기에 충분히 이런 가르침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가르침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은 삼성기하 페이지 187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네, 다들 피셨죠? 한글만 보면은 아래에 이때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함께 살았다. 일찍이 이 족속들은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기도를 드리는 신담수에 가서 삼신의 계율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빌었다. 환웅께서 이 소식을 듣고 가히 가르칠만 하도다 하시고 신령한 도술로서 황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키셨다. 이때 먼저 삼신께서 전해주신 정해법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쑥 한 묶음과 마늘 20매를 영험하게 여겨 이를 주시며 경계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지어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참된 인간이 되리라. 네,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이 이제 342페이지에도 나오게 되는데 네, 342페이지 아까 읽었던 거 아래쪽에 보면은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웅종 여왕이 환웅천왕께 신령한 덕이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를 거느리고 찾아가 천왕을 뵙고 원컨대 살 터전을 내려주시어 저희도 한결같이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신시 배달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였다. 환웅천왕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살 곳을 정해주시어 자식을 낳고 살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짐승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정말 인간다운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소견 좁은 인간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인간, 대인과 같은 그런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족은 실패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교화에 성공한 웅족은 환웅천왕의 무리와 하나가 돼서 함께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배달국이죠. 그래서 배달국은 단순히 환국에서 온 무리들로만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닌 환족과 웅족이 하나 돼서 함께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환웅천왕께서 그 처음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 목적인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실현하셨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백두산에 딱 내려왔을 때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자신들보다 문명이 낮다고 해가지고 막 무력으로 다 제압하고 다 노예로 만들고 몰살을 시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을 삼신의 가르침으로 교화를 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함께 그 민족과 나라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주원유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신교 문화에 바로 주문 수행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웅족도 주문 수행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큰 대인의 실현을 한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수행을 하는 문화가 홍산 문화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반가부좌를 하고 있는 여신상이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고물 토템으로 하는 그런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웅족과 그러한 웅족이 열었던 배달국에 그런 주문 수행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홍산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환당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왜 우리나라 건국일은 건국절이라고 안 하고 왜 굳이 개천절이라고 하는 걸까? 왜 하늘을 열었다라고 할까? 그 내용이 이제 신시봉기 359페이지에 그 개천의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개천 개인 개지의 뜻 보이시나요? 네. 네, 아래쪽에 그 주황색 박스 같이 읽어볼게요. 견왕이세 지위 개천이니 개천고로 능 창조 서물이니 시어지 동체야오 탐구 인세 지위 개인이니 개인고로 능 순한 인산이 시온지 구연야오 치산 통로지위 개진이 개지고로 능 개화 시문이 시지지 쌍수연이라. 그 다음 장의 역주 부분을 보면 이 성인을 보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를 일러가지고 개천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을 열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할 수가 있다. 이것이 곧 이 세상이 하늘의 입법, 하늘의 천리와 부합이 되어서 하나로 조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입법인 그러한 신교 문화 정신을 바탕으로 성인이셨던 환웅께서 나라를 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건국일을 건국절이 아니라 개천절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어떤 나라를 봐도 개천절이라고 건국일을 말하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인간의 본래 성을 여는 것, 인간의 본래 마음속에 있는 삼신의 마음을 여는 게 개인이라고 한다. 이거를 실현을 했던 게 바로 웅족이죠. 주문수행 문화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자리를 열어주기 때문에 세상 일이 잘 순환된다. 이로써 형체와 함께 영혼이, 정신이 성숙을 해가는 것이다. 산을 다스려 길을 내는 것을 일러 계지라 하니 땅을 개척하기 때문에 능히 알맞은 일을 지어서 세상 일이 변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개척의 삶을 통해 지혜를 함께 닦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이러한 배달국은 삼신의 사상에서 단, 땅의 광명을 상징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환단한의 광명을 이루는 삼신이 그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조교치라고 하는데요. 바로 조화에도, 가르침에도, 그리고 다스림에도로서 이 세 가지를 삼신의 자기 본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신의 자기 본성이 우리 삼성조 시대에도 똑같이 신기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이 조화의 도는 황국, 가르침의 도는 배달, 다스림의 도는 조선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선 했을 때 사망광경제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의 도가 크게 성황을 했던 거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르침의 도가 정말로 크게 발전을 하고 성숙을 하는 배달국에서 어떠한 문명이 처음 나오게 됐는지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시봉기 338페이지를 보면은 최초 우리 민족의 최초 치아법이 나와요. 그래서 PPT만 같이 보면은 이제 고시래라는 인물이 주곡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고시래라는 분이 최초의 치아법을 문명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조청문 멘토님께서도 고시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문화가 바로 이 고시래라는 인물에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최초의 태고문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지혁덕이라는 분이 임금의 명을 맡은 주명이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이분께서 처음으로 녹도문이라는 글자를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진 못하지만 나중에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뭔가 동화 같고 좀 신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가 처음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배달국의 문명을 이끌었던 세 분의 문화 영웅이 계세요. 그 세 분을 한 분 한 분씩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호복희 씨입니다. 이 태호복희 씨는 5번째 환웅이셨던 태호희 환웅의 막내 아들이세요. 자, 이 태호복희 씨는 하도와 팔계를 그려서 천지 만물을 수학으로 나타내는 법을 정리한 철학과 과학의 아버지이시자 인문의 시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도랑 팔계가 나오는데 팔계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팔계는 우리가 정말 너무 쉽게 잘 볼 수 있는 거에 있어요. 이게 뭐죠? 태극기죠. 이 태극기의 검은색 짝대기가 뭐냐면 바로 팔계입니다. 이 건공감리가 사실 하나하나가 괴인데 이 괴들은 이 8개로 이루어져 있는 팔계에서부터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팔계를 처음 지으신 분이 태호복희 씨입니다. 그래서 이 팔계를 복희 팔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팔계 안에는 사실 음양의 이치를 바탕으로 온 천지 만물을 간단한 수와 짝대기로서 이렇게 쉽게 정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국기인 태극기를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의 변화 이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주 원리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 태극기는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러한 우주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기도 우리나라 국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의 소설가인 콘스탄틴 게오르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국기는 유일하다. 어느 나라의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세계의 모든 철학이 요약이 되어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여러분 태극기 보면서 아, 우리 태극기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없으실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인 이 게오르기우 이분이 태극기가 정말 멋지다. 그 이유가 거기에는 하늘과 땅, 네 개의 반향, 낮과 밤, 사계절을 나타내는 선과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책에서는 3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시본기 348페이지에 이제 그 주황색 박스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일회 몽삼신이 강령 우신하사 만리 통철하시고 잉왕 삼신산하사 제천이라가 득 궤도어 천하하시니 기획이 3절 3년이요 환희 추리에 묘암 상급하야 변화무궁하니라. 태호 복희씨가 어느 날 삼신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는 꿈을 꾸고 천지 만물의 근본 이치를 환히 꿰뚫어 보시게 되었다. 이에 삼신산에 가시어 하늘의 제사 천재를 지내고 천하라는 곳에서 궤도를 얻으셨다. 그 획은 세 개는 끊어지고 세 개는 이어져 있다. 우리 건공감리 보면은 짝대기가 끊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끊어져 있는 거는 음을 상징을 하고 이어져 있는 거는 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치를 바꾸어 추리함은 오묘하게 삼국과 부합하여 번화가 무궁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음양오역의 이법을 깨달으셔서 음양의 이치를 바탕으로 우주수학을 통해 하도를 만들게 되십니다. 이 하도와 팔계에 대해서는 이제 5월 25일에 있는 우리 역사 속 우주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역의 시초가 되는 환역 또한 태호복희 씨께서 창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소도경전 보는 4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네, 4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한글만 보겠습니다. 환역은 관원인 우사에게서 나왔다. 당시에 복희께서 우사가 되어 육축을 기르셨다. 이때 신룡이 태양을 따라 하루에 12번 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환역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죠. 이 환역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역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도 동양 철학하면은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주역이거든요. 근데 환역은 전혀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우고 있죠. 근데 이러한 오늘날 그 역사의 철학의 바탕이 되는 그 중심 사상에 바로 태호복희 씨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호복희 씨께서는 인류 최초의 성시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풍시의 시조가 되시게 되는데요. 책 349페이지를 보면은 네, 349페이지에 두 번째 한글 있는 쪽을 볼게요.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직책을 대물림하셨다. 후에 청구낭랑을 지나 진땅에 이주하여 수인 유소와 함께 서쪽 땅에서 나라를 세우셨다. 그 후예가 풍산에 나뉘어 살면서 역시 풍으로 성을 삼았다. 지금의 산서, 제수의 희족의 옛 거주지가 아직 남아있는데 임, 숙, 수구, 수유 등의 나라가 모두 에워싸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은 한당고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사서들에도 나와 있어요. 사마천 사기, 사만보기에 보면은 복희의 후손으로 춘추시대에 임, 숙, 수구, 전유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모두 풍성의 자손들이다. 임, 숙, 수구, 전유는 풍성이다. 태호와 우제의 제사를 맡아 지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풍씨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풍씨는 사라졌지만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서 세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호복희 씨께서는 이러한 인류 문화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팔계와 하도를 지어 후세에 전한 데에 그친 게 아니라 인류의 최초의 성씨를 열었으며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아내고 결혼 제도를 세우고 가축 사육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호복희 씨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류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아버지이자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되십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를 중국에서는 왜곡을 하고 감추기 위해서 태호복희 씨를 뭐라고 말을 하냐. 인두 사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는 뱀의 머리인데 몸은 뱀의 몸인데 머리는 사람의 몸이다 해가지고 신화 속의 인물로 전락을 시켜버려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말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 태호복희 씨는 우리나라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 있는 사당은 이제 중국에 있는 곳인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매해 중국인들의 발길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중국 사서를 보면은 중국 사서에서도 태오보키 씨가 동이족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진의 황보밀 제왕제기를 보면 태오보키는 진방에서 출생을 했다. 이 진이라는 건 팔계에서 동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태오보키 씨는 고대 동이족이다. 태오보키가 동방의 부족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이 되어온 일이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태오보키 씨는 동이족이다 라는 것을 중국인들 역사 속에서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달국의 문화 영웅이신 염제신농 씨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제신농 씨는 8세 8번째 안부련 환웅 시대에 강수 지역의 군병 감독을 맡았던 소전 씨의 첫째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소전 씨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도에 가보면은 신농 씨의 한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편말에 너무 신농 씨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농 씨는 고대 동방 배달국 시대에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으며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 약을 만들어 구제 창생에 힘쓴 농경의 시조이자 의학의 아버지라 부르는 인물이기에 본 한의원의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게 신농 씨 설명이 다거든요. 여기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 환당고기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냐? 책 379페이지 사만광경본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9페이지. 네, 두 번째 한족 시조 헌어는 웅시족 소전의 후손, 그 부분 역주 한글을 볼게요. 웅시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는 소전이 있었다. 안부련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고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후에 열산으로 이주하여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교역하게 하셨는데 백성이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에도 보면은 신농은 열산에서 창업을 했는데 열산은 열수가 흘러나온 곳이다. 신농은 소전 씨의 아들이고 소전은 소호와 함께 모두 고시씨, 고시씨는 고시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계의 자손이다. 당시 백성이 정착하여 각기 생업에 종사하여 점차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곡식과 삼을 많이 생산하고 각종 의학과 치료법도 점점 갖추어지자 한낮에 시장을 열어 교역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 씨께서는 이제 시장 제도를 열었고 온갖 백초를 직접 맛보면서 약을 만드는 일을 하셨기에 이 염제신농 씨를 농경의 시조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동대문 쪽에 보면은 제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제기동이라는 동네에 보면은 선농당이 있는데 이 선농당이 뭐냐? 바로 염제신농 씨에게 제를 모셨던 곳이에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선농당에서 제를 모시고 이제 한 해에 곡식이 잘 날 수 있도록 염제신농 씨에게 제를 모시는 곳인데 이 제를 다 모신 다음에 이 선농당에 올라왔었던 음식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끓인 음식이 바로 지금의 설렁탕입니다. 자, 그리고 제기동에는 선농당뿐만 아니라 서울 양력시장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서울에 이제 온갖 약초들이 이제 우리 전국에 있는 약초들이 70~80%가 이곳에서 유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염제신농 씨께서 이제 제를 모시는 선농당 근처에 이제 이러한 의학, 약재 문화가 발달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소전 씨께서는 진주 강씨의 시조가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인 소전이 강수에서 군병 감독관을 맡았기 때문에 성을 강씨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풍씨이지만 풍씨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현존하는 성씨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바로 강씨입니다. 저희 모임에 강씨 있나요? 아, 네. 강현선님 강씨네요. 오. 아, 강재현 멘토님도 강씨. 오. 오늘부터는 좀 본인 이런 혈통에 대해 좀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강씨에서 100여 개의 성씨가 파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또 중국에서 또 왜곡을 해요. 뭐라고 왜곡을 하냐? 바로 소 머리에 사람 몸, 우두 인신으로 또 신화 속 인물로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소 뿔이라든지 소의 머리를 걸어두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염제신농시의 이런 왜곡된 역사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근데 또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최근에 말을 하냐? 앞서 태어보키 씨와 마찬가지로 염제신농시는 바로 중국, 우리 한족의 조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중국 역사서를 보면은 염제신농시가 중국의 시조가 아닌 동이의 한 갈래라는 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청 말에 저명했던 사가 왕센타는 이런 말을 해요. 염제신농시는 동이의 한 갈래인데 산둥 지역이 기원지이다. 그리고 진성과 진이 나오는데 진성은 옛 진국이다. 복희, 신농 모두 여기에 도읍하였다. 그래서 앞에 봤을 때 이제 복희 씨께서 동이족이라는 거를 중국 사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동이족인 복희 씨와 신농 씨가 모두 이곳에 도읍을 했다는 걸 봤을 때 이제 염제신농 씨 또한 우리 한민족, 동이족이라는 거를 이를 통해서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대 14번째 환웅이셨던 자오지 환웅, 바로 치우천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다들 아시나요? 아마 이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02년 월드컵 때 상징이었던 붉은 악마죠. 이 붉은 악마는 치우천왕을 모티브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치우천왕을 붉은 악마, 승리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냐? 바로 이 치우천왕은 배달국 최고의 전성기를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책 페이지 190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삼성기 하. 자, 190페이지 아래 한글 부분만 보면은 다시 몇 세를 내려와 14세 자오지 환웅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이한 용맹이 뛰어났다. 구리와 철로 투구를 만들어 쓰고 능히 안개를 일으키며 구치를 제작하여 광석을 캐내고 철을 주조하여 무기를 만드시니 천하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상에서는 이불을 치우천왕이라고 불렀는데 속언의 치우는 뇌우가 크게 일어나 산하가 뒤바뀐다는 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51페이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면은 351페이지입니다. 351페이지 한글 부분, 두 번째 한글 부분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쇠를 캐어 칼과 갑옷으로 칼과 갑옷과 창과 큰 활과 호실을 많이 제작하셨다. 그리고 전군을 모아 대우를 정비하여 탕록을 함락시키고 구운에 올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셨다. 그 형세가 잠옷 질풍과 같아 만군을 복종시키고 천하의 위험을 떨치셨다. 그리고 354페이지를 보면은 운급 헌원기에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해 동두철에 구리 머리에 우세 이마라고 여겼다 하였으니 적의 낭패가 얼마나 심각하겠는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치우천왕께서는 청동기 무기를 만든 원조가 되십니다. 그래서 배달국 후기 시대인 치우천왕 때부터 우리 민족의 청동기 문화가 정말로 크게 꼽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금속 문화의 사용은 문명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면은 배달국 중심지인 청구를 중심으로 일찍이 청동기 문화인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전을 했는데,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청동기는 단군조선이 건국된 BC 2333년 이전에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철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금속 무기를 바탕으로 마치 강개토 대왕과 같이 영토를 널리 개척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신 치우천왕은 이제 점점 커지는 강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달국의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서토에 가까운 청구로 옮겨서 배달국 후기에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러한 치우천왕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치우천왕께서는 개인의 욕심으로 나라를 많이 이렇게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던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신 게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346페이지 신시봉기를 보면은, 혹시 좀 빠른가요? 제가 하는 속도가? 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은 제목이 인류 전쟁의 시초라고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길어가지고 한글만 같이 볼게요. 신시 환웅께서 처음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산에는 길이 없고 모세는 배와 다리가 없었으며 금수는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무성하였다. 사람이 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았고 만물과 어우러져 같이 살았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때로는 짐승의 피와 고기를 이용하였다. 옷을 짓고 농사를 지어 먹으며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사니 이때를 지극한 덕이 베풀어지는 세상이라고 일렀다. 백성이 살면서 할 일을 모르고 다니면서 갈 곳을 모르며 행동은 느리고 만족하며 보는 것은 모두 소박하고 무심하였다. 오직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배를 두들기고 놀았다. 해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지면 쉬니 하늘의 인택이 흘러넘쳐 궁핍함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 근데 이런 시대에서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냐? 아래 보면은 후세로 내려오면서 만물과 백성이 더욱 번성하자 소박한 기풍은 점점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로 일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게 되어 비로소 생계를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농사 짓는 자는 일항을 두고 다투고 고기 잡는 자는 구역을 두고 다투어 싸워서 얻지 않으면 궁핍을 면할 수 없었다. 그 후에 활과 세뇌가 만들어지자 새와 짐승은 숨고 그물이 펼쳐지자 물고기가 숨어버렸다. 심지어 창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를 갈며 피를 뿌리고 간과 내가 땅에 쏟아지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본래 그러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전쟁을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 인류의 근원을 상기해 보면 한 뿌리의 조상이다. 그러나 땅덩어리가 동서로 나뉘면서 각기 한 곳에 운거하고 지역의 경계가 아주 단절되어 사람이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것만 알고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수렵하고 나무를 채벌하는 것 외에 험난한 일이 없었다. 수천 년이 지나고 세상의 판도가 이미 변하자 중국은 다시 서쪽의 땅에 보고였다. 기름진 땅이 천리오 후기 기후가 좋아 우리 환족이 그 땅에 이주할 때 앞을 다투어 나아갔고 토착민들도 몰려들어 그곳에 모여 살았다. 자기 편이면 돋고 뜻을 달리하면 원수처럼 싸움이 일어났으니 이것이 바로 만고 전쟁의 시초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처음 환웅천왕께서 나라를 세웠던 그 목적인 신교의 진리로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그 홍익인간의 가르침은 어디 가고 서로를 자기만을 위하고 여러 분란과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고 다시금 이 땅 위에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치우천왕께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우천왕께서는 무수한 전쟁을 치르셨는데요. 근데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무전무패,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탕록대전입니다. 이 탕록대전은 우리 배달국의 14세 환웅이신 치우천왕과 이에 대항하여 지금의 중화 한족의 시조가 되는 황제 헌원을 중심으로 서방 헌원 세력이 탕록에서 일어나게 된 전쟁인데요. 이거는 지도를 함께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337페이지에 보면은 이때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중심에 탕록 보이시나요? 네, 탕록 있고 주변에 황제 헌원, 창일, 대요 이렇게 3명 사람 이름이 있죠. 이 황제 헌원, 창일, 대요에 대한 부분은 1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도랑 같이 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1페이지 한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천하의 형세는 새 세력이 새 솥밭과 같이 배치하고 있었는데 탕록의 북쪽에 지도를 보면 북쪽에 대요, 동쪽에는 창해, 서쪽에 헌원이 자리를 잡고 무력으로 승패를 거두었으나 서로 이기지 못했다. 당초에 헌원이 치우천왕과 전쟁을 일으킬 때 항상 치우천왕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으므로 싸울 때마다 불리했다. 이에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다시 창일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했으니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치우천왕을 추종하는 세력이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대요는 일찍이 배달로부터 60갑자의 간지술법을 배웠고 창일은 북악고 그림 같은 모습을 한 글자를 전수받았다. 이때의 모든 제후는 치우천왕의 신하가 되어 섬기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이 또한
배달로부터 문물을 배워갔기 때문이다. 이 당시 배달국으로부터 모든 문화와 문물을 전수받았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382페이지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382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382페이지에 맨 위에 한글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공공, 헌원, 창일, 대요의 무리가 찾아와서 모두 자부선사에게 배웠다. 여기서 자부선사는 이제 치우천왕의 스승이세요. 그래서 그때 윷놀이를 만들어 환역, 태호복희 씨께서 지으신 환역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대체로 신지 혁덕이 기록한 천부경이 전하는 취지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문명과 문물을 배달국으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에 대요와 창일은 치우천왕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지만 배달국으로부터 문물을 받아갔던 황제 헌원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왜 전쟁을 일으키고 싶어 했을까요? 자, 이게 353페이지에 나옵니다. 353페이지. 자, 353페이지 한글을 보면은 이때 공손 헌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토창민의 우두머리였다. 치우천왕께서 공상에 입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펴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감히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병마를 크게 일으켜 치우천왕과 승부를 겨루려 하였다. 그러니까 개인의 욕심으로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세 번째 줄 보면 천왕께서 9군에 명하여 4길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시고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곧장 탕록의 유흥 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사방에서 협공하여 참살하시니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글 부분을 보면 이에 기주, 연주, 회수, 태산 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에 성을 쌓으시고 회대에 집을 지으시니 헌원의 무리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치우천왕의 뛰어나고 강력한 법력에 부딪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담이 서늘하여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황제 헌원이 일으켰던 그 치우천왕과의 탕록 대전은 총 몇 번이 일어나게 되냐?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주 부분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은 치우천왕이 더욱 군용을 정비하여 사방으로 진격하셨다. 10년 동안 헌원과 총 73회를 싸웠으나 장수는 필요한 기색이 없고 군사는 물러날 줄 몰랐다. 헌원은 여러 번 싸워 천왕에게 패하고도 군사를 더욱 크게 일으켰다. 우리 배달을 본받아 무기와 갑옷을 많이 만들었고 또 진암거를 만들어 감히 싸울 때마다 출전하였다. 여기서 진암거가 나오는데 이 진암거는 지금의 나침반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치우천왕께서 불같이 진노하여 형제 종족으로 하여금 대격전에 힘써 싸우게 하여 위험을 확고히 세우셨다. 그리하여 헌원의 군사로 하여금 감히 추격하거나 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시고 더불어 대전을 치러 한바탕 몰아쳐서 휩쓸어 버리신 뒤에야 비로소 싸움이 그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황제 헌원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73회나 전쟁을 일으킨 걸 보면은. 근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제 배달국에서 문물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배은망덕한 행동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상하게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치우천왕께서 황제 헌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38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84페이지입니다. 자, 384페이지를 보면은 너 헌군은 이제 황제 헌원을 말합니다. 너 헌군은 짐의 말을 똑똑히 들으렸다. 태양의 아들 천자는 오직 짐 한 사람이니라. 짐이 천자로서 이 세상을 만세토록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 인간의 마음을 닦는 경계의 글을 짓노라. 너 헌군은 우리의 삼신일체 원리를 우습게 알고 태만하여 삼륜구설을 실행하지 않았느니라. 이에 삼신께서 오랫동안 너의 더러운 행위를 싫어하여 짐 한 사람에게 명하시어 삼신의 토벌을 행하게 하셨노라. 네가 하루속히 불의한 마음을 씻고 행동 거지를 뜯어고쳐 타고난 삼신의 본성에서 그 진리의 열매를 구하여라. 그러면 삼신의 성령이 너의 머리에 내려오리라. 만일 네가 천명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하여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하리니 너는 두렵지도 않느냐. 이 말을 듣고 이때 황제 헌원이 평정이 돼서 복종함으로써 배달국을 종주로 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천왕께서는 역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병법의 시조이자 무신의 원조가 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상징으로서 붉은 악마의 모티브가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실패를 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셨기에 지난 역사 속에서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치유천왕께 천제를 올리는 그 문화가 우리들 곁에 남아있는데요. 페이지 366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366페이지 마지막 한글을 보면은 천주는 30개 제사 지내고 병주는 치유천왕께 제사를 지내니 삼신은 천지 만물의 조상이시고 치유는 만고의 무신용광의 비조이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어딘지?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한강, 서울 한강 근처에 있는 뚝섬이라는 곳인데 그 뚝섬에 가보면은 이런 편말이 있어요. 편말을 함께 볼게요. 뚝섬은 이제 한강과 중랑천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 밑줄 친 곳만 보면 둑이란 무신을 상징하는 치유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왕이 군대를 열무하거나 출병을 할 때 이곳에서 둑기를 세우고 둑제를 지냈던 곳이라 하여 이름을 뚝섬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도 둑제를 지냈다고 난중일기에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천왕께 올리는 둑제를 모시는 둑신사가 뚝섬에 있었기에 이 섬 이름을 뚝섬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둑기, 그 당시 조선 수군이 사용했던 둑기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다른 말로 치우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이렇게 총 3회 둑제를 지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영화 명량 다들 보셨나요? 네, 명량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기 전에 치유천왕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치유천왕의 위세는 중국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을 보면은 중국 치유천왕에게 중국인들이 제를 지낸 게 나와요. 그래서 호박자를 보면 유방이 풍패해서 군사를 일으킬 때 치유씨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치유의 묘는 거량성이 있으며 높이는 장이라 한다. 지난 시대에 주민들이 항상 10월이면 제사를 지냈는데 반드시 붉은 기운이 진홍색 비단처럼 뻗침으로 이를 치우기라고 불렀다. 치우기는 해성, 살별과 비슷하나 뒤가 굽어 깃발과 같다. 이별이 나타나면 임금이 사방을 정벌을 한다. 라고 중국 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너무나도 병법의 시조가 되셨던 그러한 치유천왕의 역사를 중국에서는 또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병법의 태조인 그런 치유천왕을 두려워해서 인격을 제거하고 도깨비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또 역사 속에서는 뭐라고 왜곡을 해놨냐? 사마천 사기 오제봉기를 보면 금살치유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앞에 치유가 난을 일으키며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 헌원은 제후들로 군대를 집결하며 탕록의 들에서 싸워 드디어 치유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완전히 역사가 뒤바뀌게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역사가 사실이고 치유천왕께서 만약에 황제 헌원에게 죽임을 당했다면은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이 군신으로 모시지 않았을 것이고 유방 또한 치유천왕께 제를 모시지 않았을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북공정 이후인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중국에서 이 치유천왕을 자신의 역사라고 편입을 시키고 왜곡을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학과이신 분들도 알겠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도 치유천왕을 중국의 조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치유천왕을 뭐라고 전하고 있냐? 사기 집회에 보면 치유는 옛날 천자의 호칭이다. 이 치유는 구려국의 임금을 치유라고 한다. 공항국은 구려의 임금을 호칭을 치유라고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려국이 뭐냐? 이 구려는 려를 이제 다른 소리값으로 하면은 리랑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려는 구리 또는 구이가 돼요. 근데 이 구이는 바로 동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의 뜻에 대해서 341페이지 심시봉기에 정말 잘 나와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첫
번째 그 네모 박스 보이시죠? 그 아래 한글을 읽을게요. 이제 배달국이 열린 이후로부터 치후, 고시, 신지씨의 후손이 가장 번성하였다. 치후천왕이 등극하여 구치를 만들어서 구리와 철을 캐시고 철을 단련하여 창과 칼과 큰 세뇌, 큰 활을 만들게 하셨다. 사냥을 나가거나 전쟁을 할 때 이것에 신처럼 의지하니 주위 모든 부족이 대궁의 위력, 큰 활의 위력을 몹시 두려워하여 소문만 듣고도 간담이 서늘해진 지 오래다. 그리하여 저들이 우리 민족, 서방 중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라고 불렀다. 설문해자에 이른바 이는 큰 대자와 활 궁자를 합한 자로 동방 사람을 뜻한다. 큰 활을 쏘는 동방 사람. 그러나 이것이 공자 춘추를 지을 때 이라는 명칭을 용적과 함께 오랑캐의 칭호로 썼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역사 왜곡의 잔재가 아직도 회복이 못하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구려국은 바로 치우천왕께서 다스렸던 배달국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의 현실은 어떻죠? 우리가 5,000년, 6,000년 전에 인류 문명의 시조가 되셨던 이러한 분들과 그들이 써내려온 역사를 살펴봤는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곁에 온전히 남아있나요? 아니죠. 중국은 이제 배달국, 이러한 삼성조, 우리의 세 분의 문화 영웅을 다 이미 자신의 조상으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분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사학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내어주면서 그들은 중국의 역사였다, 중국의 인물이었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태고 시절 5,000년, 6,000년 전에 인류 문화에 지대한 그러한 공덕과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잘 모르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인물로 알고 있고, 근데 중국에도 실제로 그러한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러한 인물들을 두루뭉실하게 써놔서 구체적인 거를 잘 알 수 없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은 분명히 중국에서도 이 세 분의 문화 영웅을 동이족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동이족의 주류 역사가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의 고통을, 그 맥을 잇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사전 영상에서도 이걸 봤는데 이 뉴스 혹시 다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홍익인간 이념을 교육기본법에서 빼자라고 하는 그런 개정 발의안이 나온 건데 다행히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청원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사람들이 보통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알겠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며 그 국통이 흘러져 왔습니다. 신교의 진리로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홍익인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 배달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근데 이 홍익인간을 교육에서 뺀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시작이 되었던 그 정신을 완전히 뿌리를 뽑고 말살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홍익인간을 안 가르친다는 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잊고 외면하는 사이에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역사 왜곡이 심각하게 자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 멘트 쉬는 시간 때 봤는데 이분이 이제 황은필 한국사라는 유튜버신데 유튜브에 이게 개정 발의안이 뜨자마자 바로 이걸로 정리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법륜 스님이 홍익인간에 대해 명쾌히 의미를 얘기를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 보고 건국 이념을 만들어 보라고 해도 이보다 더 고귀한 정신을 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환웅천왕의 신시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제2화의 건국 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지금의 건국 이념이라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황현필 유튜버께서도 이런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프랑스 혁명으로 알고 있는 자유와 평등, 박애가 나오기 그 이전에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모든 인류에게 지금에까지도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홍익인간이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건 어느 나라 건국 설화를 봐도 이렇게 멋진 사상을 가진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 많이 이제 저희 모임할 때 보셨을 텐데, 구규형 사유혼하니라 당군세기 서문에 나와 있는 글이죠.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홍과 같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정신에 해당하는 게 그 나라가 세워진 가치와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홍익인간인 것이죠. 홍익인간의 이념이 사라진다는 거는 이 역사의 정신이 사라진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배달국에 나라를 이끌었던 18분의 환웅천왕도, 태후 복희씨도, 염제신농씨, 그리고 치유천왕께서도 이러한 신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환단고기에서는 홍익인간을 어떻게 이 숭고한 정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냐. 바로 인류 창세 역사의 원형 정신이자 역사를 창조하는 인류의 마음의 고향이자 역사 문화의 원류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외면을 하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념은 단순히 과거의 옛날에만 있었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사와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대 박사이신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는 이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홍익인간 정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며, 그 가치를 깨달은 거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 사회, 국가,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 쓰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교육 이념에도 홍익인간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을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의 유명한 작가인 게오르규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지도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들이 그냥 빈말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살아온 자신의 삶과 그런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이런 결론을, 홍익인간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내 스스로가 홍익인간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세계 지도 사상,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사실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알아보고 내가 신교문화의 진리를 바탕으로 홍익인간의 이념을 깨우쳐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연표문에 나와 있듯이 그러한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선택을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러한 잘못된 역사에 분노를 할 줄 알고 분노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성을 하고 실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홍익인간의 이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닫고 그거를 실천했을 때 내가 올바른 미래를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우리의 멋진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더 훌륭한 그러한 미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대학생이 되시기를 응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는 모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